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정말 한 해 이제 이거래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에 왜곡을 불러왔던 여러 가지 수급 일정들이 마무리가 됐고요. 오늘 새벽 마감한 뉴욕장은 다우는 상승, 나스닥은 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저희와 함께 오래 호흡을 하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엇을 의미하시는지는 알 것 같아요. 다우의 상승은 결국 에너지의 강세로 버텼다라는 것 추측이 가능하고요. 나스닥의 급락은 또다시 반도체를 필두로 기술주의 부진이 있었구나를 여실히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끝까지 이런 흐름이 이어지네요, 올해는. 올 한 해 좀 다사다난했던 내용들을 좀 점검하면서 오늘은 다양한 섹터에 대한 전략을 따로따로 떼서 준비를 했습니다. 끝까지 함께 호흡하시면서 그 내용들 점검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일단 들려왔던 소식들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를 복귀해 보면 기존에 우리가 주식 투자로 수익을 냈던 공식이 전혀 통하지 않았던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조적인 저금리 환경에서 유동성 공급이 풍부했고 얼추 들어본 종목의 저가 매수 떨어질 때마다 사서 모아간다면 수익으로 나온다. 이 공식이 있었었죠. 하지만 올해는 전혀 통하지 않았습니다. S&P 500만 놓고 봐도요. 고점과 저점이 같이 낮아지는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누구나 알 법한 애플이나 테슬라, 쌀 때 사면 언제나 수익을 안겨줬던 그 종목들이 오히려 가장 큰 뒤통수를 친 종목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코스피도 다를 건 없습니다. 올 한 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이 380조가 증발했습니다. 어느 정도 금액이냐면요.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합한 금액 그 자체가 날아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코스피는 22% 빠졌고요. 코스닥은 무려 40% 떨어지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G20 국가의 주가 지수를 놓고 봤을 때도 끝에서 두 번째 순위였고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반도체 IT 수출 기업 비중이 많기 때문에 다른 국가 대비해서 조금 더 영향을 받는 국가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올해는 다소 힘들었던 한 해였죠. 새해에는 어떨까요? 일단은 단기적인 시각만 놓고 봤을 때요. 연말 수급 이슈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양도세 이슈나 금융투자의 배당 차익 거래, 쇼커버, 수익 정산 이 내용들이 끝이 났기 때문에 이제 대략적인 본연의 생태계로 집중이 되는 시기다라고 시장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나 남아있는 건요. 기관이 배당을 노리고 단기적인 자금을 유입했던 어제의 움직임이 오늘은 또 매도로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관 수급은 조금 하시면서 기관이 어제 많이 샀던 종목이 있다면 다소 살피실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어찌됐건 하나증권에선 이런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실적 좋은 기업들이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들을 잠식해가는 것을 자정작용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게 보통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내에서도 연초에 많이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 중에 저평가되어 있는 것, 퀀트 기준으로 분류를 좀 해서 올려줬더라고요. LS, 풍산, DL, 롯데쇼핑, 롯데제과, 대한유화 등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참고 정도로 확인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뉴욕장을 보시면 다우지수는 강보합으로 거래 마쳤고요. 나스닥은 1.4% 하락이었습니다. 중국의 제로 코로나 그때 백지 시위가 있었던 다음 날 우리가 함정남 차장님과 전략을 세울 때 함 차장님의 이 코멘트가 아직도 인상이 깊습니다. 중국의 위드 코로나는 결국엔 경기 침체 우려를 줄일 수 있지만 반대로 인플레를 자극할 수 있다. 중국에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한 가격은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유가입니다. 유가가 오늘 또 올랐고요. 중국의 위드 코로나가 가속화되자마자 4주간의 최고치까지 치고 나갔습니다. 이런 움직임이 계속되다 보니까 인플레를 자극하네 또다시 채권금리가 올라갔습니다.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2% 이상 뛰어가면서 나스닥 반도체 중심으로 좀 더 큰 타격을 안겨줬고요. 발표된 지표로 본다면 주택가격지수는 4개월 연속해서 떨어졌습니다. 주택가격이 떨어진다는 건 또 인플레를 약화시키는 요인이겠지만 한편으로는 침체를 걱정하는 요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죠. S&P 500도 0.4% 하락이었습니다. 섹터로 볼까요? 에너지 쪽은 여전히 좋은 흐름이 나타났고요. 위에 보시다시피 빅테크 종목들
기업들의 하락은 뼈아픕니다. 특히나 테슬라 무려 11%의 폭락이 나왔습니다. 어제부터 계속해서 테슬라가 12월 달 크리스마스 시즌에 공장을 돌리지 않은 거 이례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1월에도 아마 공장 가동 일수가 확 줄어들 거다라는 이야기가 등장을 했죠. 그러면서 급락 나왔습니다. 수요에 대한 우려를 키운 거고요. 엔비디아가 7% 빠진 것도 당연히 시장에는 충격으로 작용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투자뉴스 7이니까 7가지 섹터에 대해서 간략하게 추가된 내용들 위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전기차와 자동차가 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급락 나왔어요. 1월 달에 19일까지만 중국에서 생산을 하겠다. 그리고 좀 쉬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금 테슬라는 재고 부담도 있고요. 그걸 털기 위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유럽에서 콧대 높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결국에는 할인을 대폭 늘려가고 있습니다. 이젠 가격 전가력을 잃은 테슬라 추가 하락이 나온 거고요. 시가총액을 계산을 해봤더니 1월 시작할 때 1,577조였습니다. 지금은 470조까지 떨어졌습니다. 많은 돈이 증발했고 개인들의 피눈물도 같이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니오도 8% 이상 빠졌는데요. 거의 같은 맥락입니다. 4분기 인도량이 줄 것이다. 왜? 중국에서 코로나 확산세가 너무나 빠르기 때문에 그 영향 속에 타격을 조금 받은 건데요. 본질적인 문제는 결국에는 경기 침체로 인해 자동차 수요가 줄고 있다는 게 가장 큰 걱정이 되겠죠. 오늘 번스타인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자동차 높은 이자율 경기 침체로 인해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수요 파괴 쪽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내년도도 자동차 섹터는 힘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꺼내놨습니다. 최근 들어서 또 자동차 섹터에 대해서 보수적 시각으로 전환했던 유창희 대표님께 내년도에 자동차 전망 다시 한번 이야기 나눠가도록 하죠. 다음 섹터입니다. 태양광이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유럽에서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죠. 신재생으로의 유인이 약화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 영향일까요? 유럽에서 이 태양광 관련한 제품들의 재고가 쌓이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서 중국의 폴리실리콘과 웨이퍼 셀 가격 인하 움직임이 계속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는 통웨이의 업체 가격 20% 인하 소식이 있었고요. 폴리실리콘 가격과 웨이퍼 셀 가격이 급락을 하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태양광의 모멘텀이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 새벽에도 미국에서 태양광 주식들은 낙폭이 좀 크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시각을 이렇게도 가져가더라고요. 웨이퍼나 셀 가격은 한 5% 밀렸는데 폴리실리콘 가격은 10% 이상 떨어지고 있다. 그 말은 즉슨 웨이퍼와 셀의 재료인 폴리실리콘 가격이 떨어지니까 웨이퍼나 셀 업체는 괜찮지 않겠느냐. 모듈 업체들은 보자라는 의견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하나 솔루션이 되겠죠. 그렇게 따로 봐야 될 것인지 아니면 태양광 자체의 센티가 꺾이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판단이 필요한 내용이네요. 자, 태양광 들여다봤고요. 다음 섹터는 방산입니다. 올해 4월이었어요. 울프 리서치가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요. 방위산업 전체에 걸쳐 목표가를 상향하겠다. 왜? 과거에 지정학적인 정말 큰 전쟁들이 있었을 당시에 그 전쟁 발발 이후 1년 동안은 지정학적 리스크를 바탕으로 방산주들의 주가가 올랐었다라는 것을 근거로 전한 바가 있었습니다. 슬픈 호황이라는 타이틀로 정말 방산주 그 내용은 많이 잡아드렸었고요. 오늘 새벽에도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주들의 주가는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보통 평균 20% 더 높게 올랐었다라는데 1년 상승률 어땠나 하고 돌아봤더니요. 노스럽 그루먼이나 록히드 마틴 40% 정도 올라와 있었더라고요. 정말 말 그대로 슬픈 호황을 누리긴 했습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죠. 저희 시간을 통해서 방산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나눌 때 국방의 모멘텀, 방산 수출의 모멘텀, 위성의 모멘텀 돌아가면서 계속 이야기를 해왔었습니다. 보통 방산의 모멘텀을 잡을 때 이렇게 4가지로 나뉘는데 항공기 기체 부품만은 모멘텀을 크게 받지는 못했었고요. 상반기는 방산 수출 쪽이었다면 하반기는 위성과 수출이 같이 맞물리는 느낌이었죠. 그래서 종목의 결도 좀 달랐습니다. 상반기는 한국항공우주, 하반기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조금의 성격이 다른 흐름이 나왔죠.
자, 이건 하나증권에서 정리한 내용을 다시 재가공한 겁니다. K방산 업체들을 각 분야별로 조금 추려본 건데요. 이 정도 체크를 해 두시면 어떤 수출 소식이 나왔을 때 조금 더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또 탄약이나 구리 쪽 사업도 보고 있어서 풍산도 한 번씩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즘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관심 시장에서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자, 방산 관련해서 뜨겁다 보니까 계속 파생된 쪽의 이야기들이 흘러나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어제는 드론이었어요. 드론은 드론으로 잡는다. 일명 안티 드론. 이것 때문에 드론에 대한 관심도가 어제장에 정말 뜨거웠습니다. 일부 종목 상한가까지 찍기도 했고요. 자, 어제 시간 외에서도 네온테크나 파이버프로, 기산텔레콤, 벳셀 등의 종목들이 아주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모처럼 반가웠던 대한광통신,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7% 정도 급등하기도 했죠. 드론 얘기는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 나오면서 계속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러우 전쟁에서 우크라이나가 지금 드론을 굉장히 잘 활용하고 있다라고 했고요. 거기에다 우리는 북한의 무인기 활동이 12월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것을 좀 피부로 느꼈던 며칠이었죠. 오늘도 새벽 자정이 지났을 당시에 경기도권에서는 비행기 소리가 굉장히 크게 들렸다라는 우려감도 많이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게 무인기였다라고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지정학적 리스크나 서로에 대한 도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느끼고는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서둘러 추가됐죠. 어제 윤 대통령은 드론 부대 앞당길 것이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요. 합동참모본부도 물리적, 비물리적 타격 자산인 스텔스 무인기를 확보하겠다. 혹은 드론봇 전투단을 확대 개편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드론에 대해서도 만약에 사업부가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있다면 괜찮은 종목이 있을지 UAM 얘기도 저희는 계속해 왔었으니까 잠시 후에 전략을 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론봇이라는 걸 듣고 로봇도 하고 싶었는데 오늘 7개 섹터에는 로봇을 넣지 못했습니다. 자, 반도체 보죠. 반도체는 저희 계속 반도체 중립의 이유 하면서 전달을 해드렸었고요. 아직까지 반등의 시기에 대해서 확신을 갖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큰 침체를 겪고 있는 반도체다. 그런데 유망해라고 이야기를 꺼내놨네요. 전기차 전환은 결국 반도체 수요 폭증을 가져올 거고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통신, 기업, 자동차 이것은 반도체의 건실한 수요를 자극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말은 좋은데 아직까지는 전혀 힘받지 못하고 있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올해 상승률 25%, 40% 각각 마이너스고요. 1년 상승률 놓고 봐도 엔비디아 50% 밀렸습니다. 마이크론 46%, AMD도 55%. 사두면 수익 줬던 말 그대로 시장의 대표적인 성장주였는데 이들 역시나 부러져 있는 올해였죠. 5번째는 에너지입니다. 반도체와 같은 성장주가 떨어지고 이쪽은 급부상했습니다. 어제도 보여드린 대로 1년 상승률인데 120%, 70%의 급등세가 나타났고요. 유가가 또 올라갔죠. 러시아가 내년에 감산하겠다라는 의견 내놨고 미국에서 굉장히 춥기도 하고 중국의 리오프닝 수요도 늘기도 했습니다. 여전히 에너지는 귀하다. 유가 강세론의 재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가 얘기가 나온다면 또다시 피팅도 사실 빼놓을 수가 없죠. 양수겸장의 피팅입니다. 친환경과 또 전통 에너지의 플랜트 발주 등이 늘어날 때마다 계속해서 피팅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적정한 선에서 또 매수해서 다시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을 꾸준히 좀 시도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피팅 3사로는 태강과 성광밴드, 하이로코리아 지속적으로 언급은 드렸던 만큼 이미 대응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수익으로 좀 잘 나와주시길 바라겠고요. 6번째입니다. 달라진 중국으로 달라진 판도 그려지고 있죠. 중국의 이 백지 시위 이후에 계속해서 저희가 추적해 왔었던 건 품귀 관련주 하루 트레이딩 관점으로만 대응하세요. 이 정도 코멘트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유창희 대표님을 필두로 해서 리오프닝 주식에 대해서 훨씬 더 강조를 많이 해줬죠. 바로 전통적인 중국 소비주입니다. 면세점, 화장품, 카지노 등이 되겠고요. 지금 해외 여행지 선호도를 중국 웨이보에서 했는데요. 한국도 압도적인 상승권에 들어가 있었고요. 해외 관광지 한국 검색이 폭증하는 움직임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결국 유커가 돌아올까? 그들은 와서 뭘 살까? 화장품?
당연히 관심 권역에 넣을 수밖에 없고요. 관광객이 는다면 면세점도 기대할 요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국내에서 면세점, 화장품, 여행, 엔젤 산업, 카지노까지 다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밤사이 미국에서도 중국 ADR 종목들이 강세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리오프닝이 아니라 중국 관련 종목들이 올랐다라는 미국에서도 올랐고요. 미국 내 카지노주, 라스베가스 샌즈나 윈리조트 종목들도 오늘 4% 이상 올랐습니다. 카지노주도 지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 상황이네요. 마지막입니다. 7번째. XR을 기다리며 삼성 디스플레이가 마이크로 디스플레이 연구 조직을 신설했다. XR 시장을 정조준하는 거다. 이런 헤드라인이 달려오기도 했고요. XR은 지금 제일 기대하는 게 뭡니까? 1월에 있을 CES 기대를 당연히 안고 있겠죠. 이 CES에서 최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이는 게 지금 로봇과 XR 등등입니다. 이 CES 끝나고 나서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소니, 아마존 등에서 또 XR 기기 헤드셋을 내놓을 겁니다. 분명 하드웨어가 기존처럼 잘 팔리는 게 아니다라고 하더라도 관련한 관심은 증폭이 될 거고요. 관련한 부품사나 혹은 그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관심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XR에 대한 관심도가 유지가 일단은 되고 있고요. 어제 장에서 자이언트 스텝이나 선익 시스템, 코세스 등의 종목들 시장 대비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 전날 19% 급등 나왔던 나무가는 일단 상승하지 못하고 어제는 1% 정도 차익 물량을 맞기도 했죠. 급등 대비해서는 그 변동도 굉장히 적었고요. 자, 이렇게 7가지 섹터 다뤄봤는데요. 과연 시청자분들은 어느 섹터가 내년에 좀 더 괜찮게 느껴지시는지 궁금합니다. 걱정 많은 혹은 기대 가득 가져볼 만한 섹터들 지금부터 같이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빠르게 올해 보내버리고 내년도 맞아서 내년엔 좀 잘 갈 종목으로 포트 세팅 한번 하고 싶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계신 시점이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년 조금 달라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분과 함께 전략 챙겨봅니다. 유창희 대표님 오셨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물론 하루 이틀 자고 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지지 않겠죠. 대표님이 왜 웃고 계시는지 저는 압니다. 네. 하지만 그래도 또 새해는 뭔가 기대해볼 요소들, 나아질 요소들도 찾고 싶고 아니면 네. 더 걱정해야 될 부분도 좀 두드려보고 싶은데요. 올해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낙폭이었대요. 그쵸. 근데 그때는 약간 하락의 이유가 좀 명확했다면 올해는 너무 많은 이유가 뒤섞였잖아요. 네.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올해? 저도 올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코스피가 21% 어저께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코스닥이 31%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2008년 이후 최대 하락이에요. 근데 2008년에 제가 이제 그때 거의 막내 시절이었는데 그때는 왜 빠진지가 이유가 있었어요. 네. 미국이 거의 망했다라고 할 정도였으니까 그때 우리나라가 40% 하락을 했거든요. 코스피가. 그리고 나서의 그 크게 하락한 거는 2018년도. 그때도 한 거의 20% 내외 하락을 했었는데 그때보다도 더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2008년에는 이유가 있었고 그 다음에는 약간 유럽 리스크도 개별 리스크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그랬었다. 그래서 어찌됐든 그때 과거에는 어느 하나만 집중하면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느 하나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보다 보니까 무슨 경제학자도 아니고 나올 때마다 그런 게 힘든 상황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조금 좋아지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네. 어찌되었든 저는 현재 흐름이 내년 상반기까지 좀 이어진다. 저는 1년 전망은 의미가 없다 생각하고 있어요. 1년 전망에서 맞출 자신도 없고 다만 6개월 정도, 3개월 정도 흐름을 전망한다라면 최근 6개월 동안 흐름이 하단이 한 2,000포인트 초반, 2,100
뭐 2,200, 상단이 2,500, 뭐 2,550 요 정도라면 요것이 한 내년 상반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계속 박스권이죠. 네. 그러면 뭐 조정이 나오더라도 뭐 2,100포인트 전후에서는 그냥 부담 없이 부담 매수 관점으로 주식 매수하시면 되시는 거고 한 2,500 이상 올라온다. 그러면 부담 없이 주식 팔고 현금화하신 전략을 가져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상반기 이후에부터는 좀 주도주가 나올 수 있다 생각하고 있어요. 주도주가 나온다고 해서 연말에 상저하고라는 뜻은 아니에요. 주가가 연말에 하락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주도주는 안 빠진다라는 것이죠. 올해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엔터주라든지 뭐 또 인프라 투자 관련된 뭐에서 예를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뭐 태양광, 풍력 물론 최근에 좀 조정이 나왔지만 또 이차전지 뭐 최근에 조정이 나왔지만 어쨌든 연간으로 보면 계속 올라가고 있어. 그 상반기 이후에는 계속 우상향을 기록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내년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단기적으로는 3, 4월까지는 박스권 하단 매수, 상단 매도, 그리고 여름 이후에는 좀 길게 가져갈 종목을 좀 선별을 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요. 상반기는 그러면 섹터와 조금 무관하게라도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해서 상단에서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고 네. 주도주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이 온다면 네. 그때 이제 하반기에 그거는 차곡차곡 모아가는 그렇죠. 거죠. 네. 그래서 뭐 왜냐면은 상반기까지는 아마 경기 침체 이슈가 나올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금리였지만 앞으로는 경기 침체 이슈가 짧게는 뭐 6개월, 길게는 한 1년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견뎌내셔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 저는 뭐 상반기에는 여전히 음식료, 그리고 지금 여행 관련된 리오프닝주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그리고 로봇주를 좀 주목하고 있고요. 섹터 긍정적으로 네, 보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내년 그냥 1년 내내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건 그냥 반도체, 아이고.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자동차인데 자동차를 왜 부정적으로 보냐면 일단 테슬라가 어제 또 11% 하라 그랬어요. 네. 왜냐하면 현대 기아를 좋게 보고 있는 건 전기차 모멘텀인데 테슬라가 저렇게 축풍 낙엽으로 흔들린다라면 일단 자동차는 조금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뭐 단언컨대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포진되어 있는 네. 섹터인데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테슬라 왜 이럴까요? 뭐 1,500조 넘어가던 시총이 450조가 됐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빠져 있는 상황에서 분명히 또 서학개미라고 말 나오는 네. 개인 투자자들은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네. 테슬라에 대해서도 지금 이 자리에서 투자도 좀 별로일까요? 저는 매력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요? 우리가 뭐 테슬라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테슬라를 좋아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서학 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한 게 많이 매수한 게 네. 테슬라라고 해요. 근데 전 지금도 테슬라는 비싸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왜냐면 만약에 저는 테슬라 살래, 현대차 살래 그러면 현대차 살 거예요. 왜 그러냐면 테슬라의 그 전기차 모델 자체가 좀 이제는 오래됐어요. 연식이 좀 오래됐고 저는 뭐 테슬라 차는 솔직히 아직까지 못 타봤어요. 유일하게 못 타본 게 테슬라 차량인데 겉에서 보기에도 제가 보는 관점에 디자인은 좋은데 마감재나 이런 거 보면 조잡해요. 현대차는 전기차가 상당히 고급스럽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경쟁을 했을 때 다른 현대차뿐이 아니라 지금 나오고 있는 전기차들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가격은 테슬라보다 저렴하고요. 그러면 테슬라의 프리미엄 전략은 상당히 쉽지 않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고 또 CEO 리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너 리스크가 해소가 안 된다라면 주가는 반등은 줄 겁니다. 주겠지만 저는 오히려 더 하락할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12월 16일에 그때 당시에 테슬라 뭐 111달러까지는 가야 그나마 매력적이다 이런 해외 IB의 의견을 전했던 바가 있었는데 지금 그 이하로 내려가 있는 네. 상황이라는 게 정말 한 달 충격적이기도. 사이에 40% 이상 하락했어요. 그러니까요. 계속 이쯤이면 반등하겠지 하고 샀던 투자자들도 꽤 많을 텐데 상당히 우려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제 엔솔도 그랬고요. 당연히 지금 국내에서 테슬라로 인해 막혀버린 셀뿐만 아니라 중견 부품사들, 장비사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뭐 대표적으로 원통형 배터리 업체들 있잖아요. 그들에 대해서도 그런 보수적인 관점을 갖고 가야겠죠. 일단 지금 테슬라뿐이 아니라 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전기차 수요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미 유럽 같은 경우는 전기차 1회 충전 비용이 가솔린 1회 주유 비용보다 더 네네. 비싸요. 우리나라도 전기차 충전 비용이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해소가 안 되면 전기차는 전기차대로 더 비싸죠. 충전 원래 유지비가 좀 싸다, 저렴하다는 이유 때문에 전기차를 샀는데 유지비 안 좋죠. 그리고 배터리 또 교체할 때 그 최소 1-2천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죠. 겨울이다 보니까 또 전기차들 효율성 시동 안 떨어지죠. 걸린다는 얘기 자꾸 네. 나오고. 그러면은 거기다가 그런 것까지도 다 참겠습니다. 참는데 보조금이 줄어든다는 거죠. 중국이 내년 1월부터 보조금 줄어들고 유럽도 보조금을 지금 줄이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의 매력이 당분간은 조금 단기적으로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아무래도 2차 전지 관련해서의 매출은 조금 우하향 가능성을 좀 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가뜩이나 지금 고퍼를 주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조금 제한적인 조정은 좀 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당분간은 사실 조금 막막한 상황입니다. 들려오는 소식들 들여다봤을 때요. 다만 또 여러 가지 희망회로는 남아있죠. 결국에는 친환경차가 그리는 미래 성장성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다면 조금 타이밍을 다시 한번 긍정의 마음을 좀 한켠 남겨놓고 저희 노려보도록 하죠. 그 시기가 온다면 또 대표님이 언급을 해주실 겁니다. 자, 드론으로 가볼게요. 그냥 단순 테마 이렇게 하기에는 어찌됐건 이쪽도 계속 클 것 같긴 하단 말이죠. 드론은 계속 크겠죠. 네. 그 클 것 같은 것에서 이제 문제는 종목이 되겠죠. 정말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가 궁금해집니다. 러우 전쟁 이후 드론에 대한 가치가 많이 올라갔고요. 이게 뭐 당연히 방위 산업적인 뭐 군사적인 면을 떠나서도 산업적으로도 드론은 지금 UAM에서 관심 많잖아요. 많죠. 좀 짚어주세요. 참 드론이 근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드론으로 인해서 많은 것을 활용할 수가 있죠. 가장 안 좋은 예는 전쟁이죠. 네. 이번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대항을 조금 더 생각했던 것보다 잘할 수 있었던 것도 뭐 서방의 무기 지원도 있었지만 드론 덕분인 것도 있거든요. 드론 하나로 그냥 탱크를 뭐 폭발했다 뭐 이런 동영상도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전쟁에서 드론은 상당히 많은 활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요. 민간 시장에서는 뭐 UAM이라든지 그냥 개인적인 뭐 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뭐 솔직히 말해서 우리나라에서 드론 관련해서 강한 기업은 대부분 중국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우리나라에서 언급되는 기업들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시장 캐파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정부가 또 뭐 드론 관련해서 뭐 드론 부대 조기 설치를 한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어요. 만약 이런 걸 본다라면 뭐 한국항공우주라든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을 봐야지 자그마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연 방산 어떤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까? 저는 그건 조금 미지수라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부 주도를 통해서 민간 시장에 성장을 해야지 관련된 산업에 대해서 정말 쭉쭉 커가고 우리가 먹거리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특정 이슈에 의해서 특정 사항에 의해서 시장이 형성되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저께 드론 관련된 종목들 대부분 뭐 20% 이상 올라왔는데 여기서 추격 매수할 만한 매력이 있을까 본다라면 저는 조금은 보수적이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드론 관련주 중에서도 말씀 주신 대로 뭐 엄청난 급등이 있었던 것도 있었고 근데 좀 사업부적으로 다른 요소도 기대가 되는 게 뭐 캔코 에어로스페이스나 대한광통신도 있었거든요. 네. 그쪽도 관련 업체들 뭐 혹은 투자한 업체들 안티드론 사업을 하고 있다고. 네. 그래서 그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만약에 영역을 좀 확대한다라면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뭐 저궤도 위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린 뭐 통신 장비주라든지 뭐 이런 쪽이 없으면 드론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뭐 그렇다고 뭐 드론을 얘기하는데 이쪽을 또 계속 말하기 좀 그렇고 해서 일단 드론만 본다라면 조금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뭐 우주항공 방위산업 쪽에 초점 맞춰진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이신 거고요. 그렇죠. 만약에 진짜 드론이라든지 뭐 이런 쪽을 본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쪽이 결국에는 좀 작게 집약적으로 해서 어떤 진행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정부하고의 어떤 그동안 군하고의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길게 봤을 때는 이쪽이 맞는 것이지 작은 기업들이 과연 정부 입찰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특히 군 사업은 네. 상당히 민감한 부분들이 있어서 쉽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당장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한국항공우주를 덥석 매수하자라고 하기에도 아직은 시장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조금은 뭐라 말씀드리기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이제 창스픽으로 가겠습니다. 어제 사실 이걸 할까 말까 고민했는데 마침 창스픽으로 주셔가지고 네. 딱 좋았어요. 중국 소비주, 사실 뭐 리오프닝 뉴 저희 별명도 네. 있을 만큼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는 언제나 좀 돌아가면서 전략을 많이 주셨었는데 기존에 뭐 품절주, 품귀주 이런 키트니, 뭐 네. 마스크니 이런 쪽에 전혀 좀 관심을 안 두셨어요. 네. 오로지 정말 중국 소비주에 대한 언급이었는데 지금도 매력적인 종목 뭐가 있어요? 뭐 어찌됐든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생각했던 것보다 빠르게 조금 코로나 봉쇄 해제를 좀 진행하는 것 같아요. 네. 지난번 12월 초에 약간 이제 코로나 봉쇄 완화 기자회견을 했을 때는 입국자 관련해 가지고 어떤 얘기가 없었다라는 것 때문에 상당히 좀 실망을 좀 했었는데 불현듯 그저께 이제 1월 8일부터 입국자 격리 해제 그리고 PCR 검사 안 하겠다라고 전격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춘절 고향도 갈 수 있겠지만 해외 여행 나가라 표시해 주는 것 같아요. 이미 그때 12월 초에 기자회견에 그 코로나 봉쇄 완화가 진행됐을 때 티켓이 동났다고 했거든요. 이미 항공권이. 근데 이번엔 대놓고 해외 여행을 장려한다는 것 자체는 관련된 산업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코로나 확진자가 피크를 그리고 좀 내려왔을 때 이런 것도 완화적으로 풀지 않을까? 그러면 한 1월 말이나 2월 좀 넘어가야지 될 거라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본다라면 관련돼서의 조금 더 강한 정책은 앞당겨지네요. 네. 앞당겨지는 그 스케줄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럼 관련된 기업들이 또 매출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좀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카지노라든지 또 면세점 관련돼서는 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특히 그동안 뭐 일본 쪽으로만 왕래가 있었던 것이 어쨌든 중국 왕래가 좀 많아진다라면 카지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충분히 이어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그러면 파라다이스 볼 수 있고요. 또 면세점 매출이 늘어난다라면 뭐 호텔신라 같은 기업들 꾸준하게 관심 가져볼 필요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금 이제 좀 본다라면 항공주들 어찌됐든 황금 노선이 일본, 중국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국 단거리 노선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진에어 같은 경우도 한 15분기 만에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나쁘지 않다.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들, 그러니까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추세가 살아있고 더 어저께 의미 있는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뭐 오늘 뭐 미국 증시 하락했다고 해서 뭐 폭락 이런 건 제한적이지 않을까. 조금 더 우상향 기조 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일부 뭐 매수해 보신 전략도 나쁘지 않다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카지노주가 대마 상승률로는 또 1위기도 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또 호텔신라 좀 더 귀담아 듣도록 할게요. 다만 물론 대표님과 저희가 리오프닝 얘기할 때 지속적으로 카지노나 면세에 대해서 특히 네. 면세 좀 긍정으로 주셨는데 화장품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좀 네.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어제 막 한국 화장품 제조 상한가 가고 막 급등하고 이러니까 네. 화장품은 어떻게 된 일입니까? 뭐 추세만 본다라면 기술적으로만 본다라면 화장품주들 갈 수 있겠죠. 아모레퍼시픽도 갈 수 있고 뭐 딱 옆으로 행보하다 다 지금 제가 언급해드린 종목이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뭐 카지노라든지 뭐 호텔신라, 항공주, 뭐 화장품주 한 달 정도 기간 조정 주고 어제 의미 있는 양봉이 출현했어요. 그러면은 뭐 간다라고 봐야 되는데 저는 어쨌든 제가 현금 자산을 가지고 주식을 매수한다라면 일단 첫 번째는 카지노, 그다음에 면세점, 네. 그다음에 항공주, 그다음에 화장품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까지 굳이 뭐 매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매수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고민은 좀 항상 하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두신 거니까요. 하나만 더 할게요. PD님 지금 끝내야 되는 시간이라고 하셨지만 나무가 월요일에 말씀 주시고 네. 그날 당일에 19%인가 네. 급등이 났잖아요. 네. 차익스픽 종목이었어요. 그날 아침 종목이었습니다. 어제는 1% 정도 하락이었는데 네. 이제는 짧게 챙길까요? 아니면 더 끌고 가요? CES까지? 일단 뭐 20% 정도 가까이 올라왔으면 좀 챙기면서 저는 다음 주 초까지는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대신에 지금 신규 매수는
좀 부담스럽다라고 보고 있어요. 보유자. 대신에 뭐 하이비전 시스템이나 덜 올라간 종목군들을 좀 약간 공략해 보는 건 좋겠지만 좀 한 번에 많이 오르는 종목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좀 물량 조절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지금은 짧게 끊어가신 전략이지 CES를 뭐 1년 내내 볼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수익 실현한 전략이 필요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12월 26일 종목으로 하이비전 시스템도 있습니다. 그 또한 한 6% 정도 수익 구간인데 오히려 지금 신규 매수 관점으로는 그쪽이 조금은 더 매력적이다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다양한 전략들 챙겨봤습니다.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네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